오늘은 1975년에 태어난 오스트레일리아 작가 마커스 주삭의 장편 소설 책 도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2013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독일 뮌헨이고 주인공은 리젤이라는 독일 소녀입니다. 나는 이 작품을 두 개의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소녀 리젤과 소년 루디의 깊은 우정과 사랑, 또 하나는 독재와 말, 그리고 전쟁입니다. 리젤과 루디의 첫 만남은 리젤이 이사온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루디는 리젤의 옆집 소년으로 그는 처음부터 리젤에게 호감을 보이며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곧 두 사람은 함께 축구를 하며 친밀해집니다. 루디는 리젤의 일상과 소소한 행복의 일부입니다. 함께 달리고 훔치고 웃고 떠들던 그는 리젤의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빛나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길을 걷다가 동전을 발견하고 가게에서 사탕 하나를 삽니다. 밖에서 그들은 껍질을 까고 깨물어 반으로 나누려고 했다. 그러나 사탕은 유리 같았다. 너무 단단했다. 루디의 짐승 같은 이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루디가 10번 빨고 리젤이 10번 빨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 루디가 갑자기 사탕이 묻은 이를 드러내며 싱긋 웃더니 말했다. 이게 행복한 인생이야. 리젤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집으로 걸어가면서 눈을 늘 똑바로 뜨고 다녀야 한다고 서로 일깨워 주었다. 또 동전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혀와 입을 빨갛게 물들인 채 흰멜 거리를 걸어가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땅을 살폈다. 이날은 위대한 날이었다. 리젤은 루디에게 마음을 열면서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루디는 농담과 장난, 반복적인 뽀뽀해줘 라는 말로 리젤을 괴롭히지만 그 밑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도둑질을 하다가 리젤의 신발을 현장에서 분실하고 맙니다. 루디는 도망치다 그 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돌아가고 리젤은 멀리서 그를 기다립니다. 루디는 리젤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꾸준히 다가오면서 의기양양하게 얼굴을 멋지게 쳐들고 있었다. 이를 악물어 웃음을 그리고 있었다. 손에서는 신발이 대롱거렸다. 죽을 뻔했어. 하지만 성공했지. 강을 건너자 루디가 리젤에게 신발을 건네주었다. 리젤은 땅바닥에 앉아 제일 친한 친구를 올려다보았다. 고마워. 리젤이 말했다. 루디가 고개를 숙였다. 천만의 말씀. 루디는 약간 더 나아가 보려 했다. 하지만 이걸로 뽀뽀를 해달라고 해봤자 소용없겠지. 그렇지? 리젤은 그를 무시하려고 노력을 집중했다. 마지막 부분만 귀에 들렸다. 어쩌면 너하고 뽀뽀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라. 내 입 냄새가 내 신발 냄새하고 비슷하다면 말이야. 역겨워. 리젤이 말했다. 리젤은 자신의 입에서 새어나와 밑으로 떨어진 웃음의 첫 마디를 루디가 보지 못했기를 바랐다. 어느 날 루디와 리젤이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100m야. 루디가 리젤을 부추겼다. 나를 이길 수 없을걸. 리젤은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다. 이길 수 있어. 뭘 걸래? 너 돈 있어? 당연히 없지. 너는? 없어. 하지만 루디에게는 생각이 있었다. 소년 연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내가 이기면 너한테 뽀뽀할 거야. 루디는 허리를 굽히고 바지가랑이를 말아올리기 시작했다. 리젤은 이만저만 놀란 것이 아니었다. 왜 나한테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난 더러워. 나도 마찬가지야. 루디는 좀 더러운 것이 왜 뽀뽀에 방해가 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둘 다 목욕한 지는 한참 되었다.
소년과 소녀가 달립니다. 그런데 결승전 앞에서 진흙에 미끄러져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무승부로 할까? 루디는 리젤을 건너다 보았다. 리젤에게는 루디의 날카로운 이와 가늘고 파란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얼굴의 반은 진흙에 덮여 있었다. 무승부라도 뽀뽀는 할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흰멜 거리로 돌아가는 길에 루디가 말했다. 언젠가 리젤, 너는 나하고 뽀뽀하고 싶어 죽겠다고 할 거야. 리젤의 양 어머니는 시장 부인의 빨랫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리젤은 시장 부인의 서재에서 책을 읽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시장 부인은 리젤의 양 어머니에게 더 이상 일감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며 리젤이 읽고 있던 책을 선물로 줍니다. 하지만 소녀 리젤은 시장 부인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으로 나를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리젤의 목소리는 흔들리기는 했지만 여자의 목에 고리를 걸 수 있었다. 반짝거리는 분노가 너무 짙어 허둥거렸지만 리젤은 그것을 해치고 나아가려고 안간 힘을 썼다. 리젤은 계속 밀고 나가 눈에서 눈물을 훔쳐야 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나한테 이 자오맨슈 같은 책을 주면서 이거면 내가 엄마한테 가서 우리의 마지막 일거리를 잃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부인은 이 저택에 앉아 있으면서 부인하고 부인 남편은 여기 이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서 이 책 필요 없어요. 이제 말은 더 차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뜨거웠다. 이런 시시한 책 필요 없어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시한 동정심 필요 없어요. 그러자 시장 부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시장 부인은 리젤을 때리지 않았다. 그냥 뒤로 물러나 아름다운 집의 추한 공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리젤은 친구 루디를 밖에서 망보게 하고 시장집에 몰래 들어가 책을 훔칩니다. 동정심이나 위선에서 비롯된 선물을 받는 것보다는 훔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훔치는 것은 어떤 병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힘으로 얻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이 장면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아테네의 타이먼에 나오는 대사가 떠오릅니다. 예속된 종들은 훔쳐라. 내 주인들은 법 아래서 공공연히 강도짓한다. 책을 훔친 두 청소년은 의기양양하게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루디가 잠시 발을 멈추더니 말했다. 잘자 자오맨슈. 루디가 웃음을 터뜨렸다. 잘자 책도둑. 리젤이 그런 칭호를 듣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칭호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흡족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리젤은 그 전에도 책을 훔쳤다. 그러나 1941년 10월 말에 그것은 공식적인 일이 되었다. 그날 밤 리젤은 진정으로 책도둑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루디와 리젤이 함께 걷고 있는데 키 큰 불량배가 리젤이 들고 있던 책을 빼앗아 강에 던집니다. 루디는 차디찬 강 속에 들어가 책을 건져 나옵니다. 뽀뽀 어때 자오맨슈? 루디는 허리까지 차는 물에서 몇 분 더 서 있다가 밖으로 나와 리젤에게 책을 건네주었다. 바지는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루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사실 내가 보기에 루디는 겁을 먹고 있었다. 루디는 책 도둑의 뽀뽀를 두려워했다.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는 리젤에게 입술을 청하지 못했으며 리젤의 입술 없이 무덤에 가게 된다. 그런데 시장집에서 두 번째 책을 훔쳐 나올 때 리젤은 시장 부인이 창가에서 소녀를 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훔친 책 속에서 발견한 편지 속에 시장 부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내 걸 가져간 것이라 기뻤다. 시장 부인의 편지에 소녀는 그녀와 화해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훔칠 수 있을까? 또 얼마 후 히틀러 소년단 축제를 앞두고 루디는 매일 혼자 달리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새 경기에서 우승합니다. 집으로 가려고 일어섰을 때에야 리젤은 모조 금메달 3개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알았다. 리젤은 루디의 집 문을 두드리고 그것을 루디에게 내밀었다. 이거 두고 갔어. 아냐. 루디는 문을 닫았고 리젤은 메달을 집으로 가져갔다. 결국 루디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리젤을 위해 죽으러 달려 우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도 리젤은 루디에게 뽀뽀해주지 않습니다. 1년 뒤 루디의 아버지와 리젤의 양아버지가 군대에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루디는 분노합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리젤, 너 이거 알아? 너는 절대 도둑이 아니야. 루디는 리젤에게 대꾸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 여자는 너를 들어오게 해주었어. 맙소사 심지어 쿠키까지 갖다 놓았어. 난 그걸 도둑질이라고 부르지 않아. 군대가 하는 짓이야말로 도둑질이지. 너의 아버지를 데려가고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는 거. 저 위에 모든 부자 나치들. 그런데 기분이 어때? 뭐가 기분이 어때? 책을 가져올 때 말이야. 어때? 좋지? 그치? 무언가를 훔쳐서 복수를 한다는 게. 이 장면에서 나는 또다시 셰익스피어의 말을 떠올립니다. 예속된 종들은 훔쳐라. 너의 주인들은 법 아래서 공공연히 강도짓 한다. 소녀 리젤은 유대인 청년 막스에게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연민을 느낍니다. 막스가 붙잡혀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리에서 막스를 구하려다 독일 병사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 현장에서 루디가 소녀를 구해냅니다. 고마워 루디. 전부 다 나를 도로에서 끌어내준 것, 나를 막아준 것.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처음에 리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에게 느끼는 사랑이 갑자기 불룩 튀어나왔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내가 늘 그를 사랑했던가 그런 것 같았다. 말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리젤은 그가 입을 맞춰주기를 바랐다. 손을 잡아 끌어 몸을 당겨주기를 바랐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리젤의 입, 목, 뺨, 리젤의 살갗이 텅 비어 키스를 바라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4년 후 소녀의 양아버지가 부상을 입어 집으로 돌아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 공습으로 양부모 모두 이웃들과 함께 사망합니다. 지하실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던 소녀만 살아남습니다. 루디? 노란 머리의 소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책 도둑은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리젤은 검은 책을 떨어뜨렸다. 루디. 리젤은 흐느꼈다. 일어나. 리젤은 소년의 서출을 잡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주 약간 흔들었다. 일어나 루디. 하늘은 계속 뜨거워지며 재를 뿌렸다. 리젤은 루디의 셔츠 앞자락을 잡았다. 루디 제발. 눈물이 리젤의 얼굴을 움켜쥐었다. 루디 제발 일어나. 연병알 일어나란 말야. 사랑해 어서. 루디 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몰라? 일어나 일어나. 그러나 아무것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리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루디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리젤은 루디의 늘어진 몸을 안았다.
다시 뒤로 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마침내 리젤은 소년을 다시 학살당한 땅에 돌려주어야 했다. 리젤은 살며시 그 일을 했다. 천천히, 천천히. 하느님, 루디. 리젤은 몸을 기울여 생명 없는 얼굴을 보았다. 리젤은 가장 친한 친구 루디의 입술에 부드럽고 진실한 키스를 했다. 먼지가 끼었지만 달콤한 맛이었다. 나무 그늘에 가지각색 양복들을 비추던 빗속의 후예 같은 맛이 났다. 리젤은 오랫동안 부드럽게 키스했다. 몸을 떼어냈을 때는 손가락으로 그의 입을 어루만졌다. 나는 리젤이 폐허 속에서 루디의 시신을 발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그 둘 사이의 진실한 우정과 사랑을 진하게 느낍니다. 그들의 우정은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루디는 끊임없이 리젤의 세계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전쟁이라는 절망의 시기에도 인간은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진실을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주도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솔직한 소년 루디를 보며 나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 봅니다. 나는 루디와 같은 삶을 꿈꿨지만 부끄럽게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디가 나에게는 작은 영웅입니다. 루디와 리젤이 다음 세상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움 두고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찾아가야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살며시 잠들면 내 사랑 꿈속에서 나를 보고 웃는다. 철새가 휘둘고 가 저 하늘 끝에는 먼저 가신 내님이 나를 반겨주겠지.